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나리자님이시죠? 모나리자님, 저도 출석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솔나무님 오셨네요. 김진희님도 오셨습니다. 행복 i7s님 오셨고요. 오석후님 반갑습니다. 세바시님, 네,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지아치치님, 네, 반갑습니다. 꽃님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 3법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로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엊그제부터 하루에 하나씩 통과가 됐죠. 맨 처음은 재판소원법이 통과됐고요. 그 다음 날은 재판소원법,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최근 한 1년 넘게 계속 목 놓아 외쳤던 사법개혁 3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 이 법이 처음, 이 법들이 모두 3법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세트화가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해 내란 진압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란 진압 과정에서 지기현과 조희대는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렸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대통령이 못되게 막겠다라는 그런 짓도 했죠. 그러니까 사법권, 재판권을 동원해가지고 법원이, 판사가 정치에 개입하겠다, 뭐 이런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이용해서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개새끼가 나왔고, 그 개새끼가 내란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우리는 검찰개혁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금 현재 할 말이 없어요. 왜? 검찰은 스스로 본인들이 내란 세력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지, 내란 세력 같은 새끼들이 뭘 잘했다고 수사권을 달라고 헛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니들은 내란 세력이에요. 그죠? 내란 세력한테 수사권 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소권도 뺏고 싶은데 지금 안 뺏는 건데 거기다가 수사권을 달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한 검사 새끼들 때문에 우리는 검찰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됐고요. 재판권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려고 했던 조희대, 지기현 같은 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살짝 아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원에 이진관 같은 판사가 2명, 3명만 더 있었어도 우리는 어쩌면 사법개혁을 미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진관, 그런 사람 하나뿐인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법개혁 해야겠다 라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법개혁 3법 결국에는 지기현과 조희대 때문인 건가요? 글쎄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검찰개혁은 윤석열과 한동훈 때문인가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대법관은 앞으로 26명이 됩니다. 향후 2년 동안의 경과 규정을 거쳐서 매년 4명씩 3년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증설된 1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퇴임하는 10명의 대법관, 이들에 대한 후임자도 지명하게 됩니다. 모두 합쳐서 22명입니다. 현재 대법관이 14명이고 늘어나서 26명인데 이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로써 조희대가 장악한 법원은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대법관 지명 시점을 좀 앞당겨서 조희대가 퇴임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이 몰락하는 꼴을 보았으면, 아니
조이대가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게끔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과 규정을 너무 길게 두었다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아무튼 사법개혁 3법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등 세 가지입니다. 법왜곡죄는 형법 123조의 2 신설이고요.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은 법원 조직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모두 통과가 됐고요. 결국 마침내 사법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법 3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법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검찰개혁에서 보듯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막상 해보니 너무나도 불충분했던 경우가 많았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 충분해 보이나 이 판사들이고 검사들이고 나쁜 쪽으로 머리를 잘 돌리는 애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법을 만들어서 열심히 개혁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그 박병석인가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다 한동훈이한테 꼴딱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뜻밖의 사정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가 개혁 3법을 통과시켜서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안심한다거나 여기서 우리가 개혁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개혁 입법, 이 사법개혁 3법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의 맨 첫 번째는 법왜곡죄입니다. 형법 제 132조의 2 신설입니다.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판사, 검사, 그리고 수사관 등이 타인을 위법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짓거리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법왜곡죄입니다. 어떤 짓을 하면 안 되느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서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러니까 법 적용을 하면 안 돼. 여기는 그 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 법을 갖다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윤석열을 석방해 줍니다. 구속기간이 끝났다 라는 이유로 석방해 주죠. 근데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고 법에도 날짜 단위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기현이는 시간 단위로 한다면서 갑자기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적용했거나 적용될 법령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한 경우.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닌데도 구속기간이 안 끝났는데도 희한하게 갖다 붙여서 구속기간이 끝났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법왜곡죄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기현 같은 짓을 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수사 혹은 재판에 사용한 경우 증거 조작, 그 다음에 진술 강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을 꼬드기고 김성태를 협박해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엉터리 진술을 만들어낸 경우, 한명숙 전 총리를 죽이기 위해서 엉터리 진술을 짜 맞춘 경우, 그것이 다 뭐라고요? 법왜곡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폭행, 협박,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거가 없는데 범죄가 있다라고 판단해버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구체적인 해악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위협을 했었어야 돼. 그런데 때리지도 않았고 단지 좀 욕을 좀 했을 뿐인데 폭행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때렸어. 안 때리고 그냥 때리려고 주먹만 좀 흔들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폭행죄를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안 때렸는데 어떻게 폭행죄가 되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위협적인 폭력적인 수단을 써야 되잖아. 그런데 안 때렸는데 어떻게 폭력적인 수단을 썼다는 거지? 예. 자,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이게 뭐 대표적인 것이 송영길 대표가 감옥에 갔던 그 돈봉투 사건입니다. 돈봉투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증거를 짜 맞췄죠. 이른바 이정근 파일을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검찰은 각각 다른 사람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각각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들 3건의 통화를 짜 맞춰서 하나의 통화처럼 조작을 하죠. 그리고는 그거를 증거랍시고 제출합니다. 증거 조작이죠. 증거가 없는데도 돈봉투를 인정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법 왜곡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부지사가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당했던 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법 왜곡죄가 된다는 겁니다. 법 왜곡죄 하면은 징역 10년이에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이 대상이고요. 법 적용이 아닌데도 억지로 적용을 하거나 법 적용 대상인데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거나 증거 인멸, 은닉, 위조 또는 폭행, 협박, 위계로 진술을 강요한 경우 이렇게 해서 없는 죄를 만든 경우 이걸 보고 우리는 법 왜곡죄라고 합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억지로 법을 적용하거나 법 적용 대상인데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경우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법 기술이라 그러죠. 법 기술자들이 전부 다 법 왜곡죄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죠. 진작에 만들어졌어야지 지기현이도 조희대도 없었을 거고요. 한동훈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동훈과 이동재 사이에 있었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이 검언유착 사건에 관여된 사람이 되게 많죠. 최종적으로 검언유착 사건의 관련자는 누구로 나옵니까? 예, 윤석열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김건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언유착 사건 이 부분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 대상에서 빼버린 검사 새끼들이 있어요. 얘들은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법 왜곡죄가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법 왜곡죄가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 왜곡죄가 곧바로 시행은 됩니다. 이번에 곧바로 시행이 돼. 근데 뭐냐 문제는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하는 그 순간부터 작동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원래는 소급 적용의 여지를 열어두려고 했어요. 재판 중에서 이 재판이 이미 확정이 돼버린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 법 왜곡죄 대상이 안 되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심에서 법 왜곡이 있었는데 2심, 3심에서 이 법 왜곡이 2심, 3심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법 왜곡죄 1심 판결이 이미 나왔더라도 아직 결론 난 게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기현이나 조희대는 적용 대상이 되는 거지. 조희대 같은 경우에 파기환송했지만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안 되고 스톱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조희대도 적용 대상이 됐던 거야. 근데 법 제정 과정에서 그 조항이 빠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으면 이미 판결이 내려진 거라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안 났으니까 법 왜곡죄 적용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조희대하고 지기현이는 법 왜곡죄 대상이 아닙니다. 열받네요. 그죠? 뭐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기현이나 조희대가 향후에 무슨 짓을 할지 그걸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되게 될 거예요. 향후에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법 왜곡죄 적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특히 조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기라면 법 왜곡죄 적용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좀 지켜보자고요. 자, 하여튼 형법 123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나온 자 이게요. 자, 이제 PPT가 조금 잘못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자, 법 왜곡죄가 통과되게 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 왜곡죄가 통과된 이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희대하고 지기현, 뭐 얘들 아니겠습니까? 계속 번번이 우리가 사법개혁법, 특히 법 왜곡죄 제정이 뒤로 미뤄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 법 왜곡죄나 뭐 재판소원법이나 또는 대법관 증언법을 입법을 하려고 했고요.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회 법사위에서 법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이 진행을 가로막아버리죠. 그러면서 마치 법사위가 무슨 돌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기도 했죠. 참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도 열이 확 받습니다. 특히 그 김병기가 저질러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난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조희대와 지기현 이들이 깽판을 쳤기 때문에 재판소원법, 재판소원법이나 대법관 증언법이나 법 왜곡죄가 통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쁜 놈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통과된 세 가지 사법개혁법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들입니다. 우리가 사법개혁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왜 사법개혁법이냐? 사법부가 재판권을 이용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판사들이 희한하게 법을 적용해서 이상하게 갖다 붙여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희한한 짓거리를 한다 그랬죠. 그걸 보고 우리는 법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멀쩡한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전체를 무죄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증거 조작을 비롯한 법기술, 이 법기술을 막는 게 바로 법 왜곡죄겠죠. 자, 근데 이렇게 법기술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대법원장이 그 판사들의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희대가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기현이가 장난질을 칠 수 있었고, 조희대가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진욱 판사 기억하십니까? 이화영 부지사한테 어마어마한 형을 때렸던 그 신진욱, 그런 놈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앞으로는 대법관 증언을 통해서 조희대의 전행이 차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파기환송 판결에서 보듯이 대법원 전체가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런 대법원의 행포는 재판소원이 차단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결국에는 조희대 때문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재판소원법이 뭐냐라고 물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재판소원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법 왜곡죄를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재판소원법입니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입니다. 68조 1항에 보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뭐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이게 현재 헌법재판소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이렇게 바뀌죠. 어떻게 해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이 사라졌죠. 이게 바로 재판소원법입니다. 재판소원법은요, 오래전부터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대상에서 빼느냐? 법원이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특히 헌법에 관한 한 대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이 헌법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아니 그렇다면 그거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재판소원을 못하게 막느냐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언제부터 나왔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988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뭐라고? 재판소원법이 위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무려 40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왔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재판소원법이 위헌이다는 말은 그건 택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실은 법 왜곡이죠. 재판소원법이 위헌이 아닌데 위헌이라고 억지를 쓰는 거야. 누가? 조희대가. 그럼 뭐야 이게? 이게 법 왜곡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하는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지기현이가 내란 사건, 윤석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계엄 선포는 사법권 심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계엄도 사법적인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판단 내린 바가 있어요. 지기현이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대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현의 판결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 이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기현의 판결이 향후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가가지고 뭐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확정이 될 때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 내용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 된다고요? 예, 그 자체로 헌법소원,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지기현이가 쌓아놓은 똥, 헌법재판소가 치울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어긴 경우,
지난번에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 선거법 사건 절차를 위반해서 파기환송하죠. 이거 뭐? 예, 이거 헌법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대표적인 것이 이화영 부지사 아닙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단기간이긴 했지만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당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요. 뿐만 아니라 멀쩡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당시 국정원에서 제출한 증거가 있는데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를 일부러 없애버리죠. 빼버립니다. 이거 뭐가 된다고요? 예, 법 왜곡죄가 되고요. 여기 재판소원의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희대와 그 떨거지들이 저질렀던 그 많은 악행들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왕 얘기하는 김에 대법관 증언법도 한번 볼까요? 대법관 증언법은 법원조직법 제4조 2항입니다.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돼 있는데 이거를 26명으로 한다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지기현이나 조희대가 앞으로 계속 난장판을 피우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폭 증원된 대법관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들의 이 준동을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래서 진작에 했었어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그렇죠. 야, 이렇게 좋은 법 진작에 했었으면 조희대도 막고 지기현도 막았을 텐데 라는 생각 드시죠? 예.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와중에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조희대나 지기현의 난동이 이런 사법개혁법을 통과시키고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어쩌면 도움이 됐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 어떤 분이 조희대가 언제까지 있느냐라고 했는데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 있는데 지금 분위기 상황으로 보면 조희대 그 전에 탄핵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조희대가 3월 4일로 임기가 끝나는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희대는 위헌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탄핵 대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지켜보죠. 2906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봐야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전화위복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희대를 계속 놔둬서는 안 되겠죠. 저는 이 조희대를 계속해서 퇴진시키거나 조희대를 탄핵하는 이런 활동들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면 다음 주 중에 조희대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미 조희대 탄핵안을 제출한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몇몇 소수정당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힘을 합치면 조희대 탄핵 소추안이 법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